이 이상 더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선생님한테서 물러나지 않겠어요. 오빤 위선자고 이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더 무서운 불행이. 물 드세요. 속눈썹 끝에 메어 달렸던 이슬방울이 호득호득 떨고 있다. 주여사의 말소리는 첫사랑을 깨달은 소녀의 우정처럼 달가웠으련만 그때의 내 귀에는 무서운 형의 언도처럼 차게만 들렸다. 사실 이 한마디는 내게는 무서운 형의 언도나 진배 없었다. 유리컵에 가득히 부어진 것도 물이 아니라 독약 같은 착각을 일으켜주고 있다. 나는 물을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실 벌써 목도 타지 않았다. 물 드시죠. 주여사의 두 번째의 명령을 받고서야 나는 손을 내밀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나 자신의 눈으로도 볼 수가 있었다. 주여사는 내 손을 바라다보며 저 보세요. 약주인전 너무 잡수시지 마세요. 손을 몹시 떠시는군요. 나중에는 수전증이 생기게 된답니다. 주여사의 말소리는 살갑기까지 했다. 나는 나의 손이 떨리는 것을 주여사한테 보여서는 안 된다 싶었다. 그래서 무서운 노력으로 최소한 팔의 경련을 제지시키며 주여사한테서 컵을 받아 단숨에 쭉 들이켰다. 그리고는 물이 아니라 약을 먹기나 한 사람처럼 눈을 딱 감고 말았다. 사실 그때의 내게는 빛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었다. 나는 혹시 빛이 새어들진 않나 싶어 눈꺼풀에 힘을 주었었다. 정말 이대로 영원히 빛을 안 보았으면 했다. 이대로 죽어버릴 수만 있다면 싶었다. 그런다면 다시는 주여사를 보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 했다. 선생님께 실망해보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검사의 농고문을 읽듯 주여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정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처럼 제가 선생님에게 대해서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 양반을 통해서나 잡지의 가십을 통해서 선생님이 질서 없는 생활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그래도 나는 이것이 선생님의 생의 전부는 아니리라 생각했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은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그 반면에 인간으로서나 예술가로서의 자기 완성을 하는 그 어떤 노력이 한 구석에서 따로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했었어요. 생활백서란 선생님의 생활기록을 읽었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짧은 글을 선생의 유서이기나 한 것처럼 보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선생님 자신도 그런 심정으로 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생활백서란 글 속에서 아직도 이 양반은 죽지 않았느니라 했었어요. 선생 자신은 온 육체가 흐물흐물 썩어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그러셨지만 전 그 흐물흐물 썩어가는 육체를 해치고 새로 돋아나오는 생의 새싹을 본 것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전 그것이 저만의 착각이요, 저만의 욕심이라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농구 앞에 피고인 내가 무슨 항변을 할 수 있었으랴. 나는 오직 눈꺼풀에 힘만 주고 있었다. 빛을 안 보는 것, 주여사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써 나는 감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긴 농구 끝에 주여사는 내가 나의 귀를 의심했을 만큼 엉뚱한 언도를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제가 선생님을 저버린다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런 선생님일수록에 전 선생님을 감싸드려야 하겠죠. 주여사. 나는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부르짖었었다. 나를 이 이상 더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나의 하소연에 주여사는 차디찬 한마디로 대답해 주었다. 그렇게 전 잔인한 인간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부인이 모시러 오는 그날까지 이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주여사, 날 이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시오.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의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만이 선생님을 가장 아껴드리는 방법일지도 모르지요. 가장 사랑하는 방법도 되겠고요. 인간은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선량해진답니다. 가장 괴로울 때라야 또 가장 솔직해지고 제가 보고 싶은 것도 그 점입니다. 괴롭고 괴로워서, 아니 가슴이 아파서 못 견디어 하는 선생님의 모습이어요. 방바닥을 호비어 손톱이 달아 빠지고 그래서 피가 흐르고 가슴의 통증에 견디다 못해서 가슴을 발기발기 찢고서 넘어져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전 선생님을 놓아보낼 수가 없어요. 무서운 포악이었다. 무서운 저주였다. 주여사는 나중에는 이런 소리까지 했던 것이다. 선생님이 괴롭다 못해서 피를 토하시고 방 안에 흥거운한 피 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보지 않고서는 전 단 한 발자국도 선생님한테서 물러나지 않겠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였던가. 그러나 이 한마디로써 주여사는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무서운 저주였지만 또 무서운 사랑의 고백이었었다. 주여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벌의 살처럼 나의 가슴속을 파고들었었다. 사실 나는 그때까지도 주여사가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고 있을 줄을 몰랐었다. 주여사가 나를 끌어내린 것은 물론 애정의 표현이니라 한 나였다. 그러나 이 애정 뒤에는 또 여성만의 교활이 있느니라 한 나였었다. 부잣집으로 출가한 여성이 구차하게 사는 동무집에 일부러 여왕처럼 차리고 가는 그런 우쭐해 보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었더니라 했었다. 그러나 폭포줄기처럼 내게 쏟아진 주여사의 애정은 만들어진 그런 애정이 아니라 오직 순수하고 오직 깨끗하고 오직 뜨거운 주여사의 피 그대로였다. 이 주여사의 애정은 나로 하여금 다시 붓을 잡게 했다. 내가 다시 붓을 든 것은 그런 일이 있은 날로부터 10여일 후였다. 벌써 완전히 여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뜨거워지기 전 2시간을 제작 시간으로 정하고 한사날 나는 마음을 잡고 일에 정진할 수가 있었다. 대생만은 겨우 1단계를 넘었었다. 이 5인의 전신에 흐르고 있는 강인성이 겨우 손에 잡힌 느낌이었다. 나는 송노인한테서 한 말의 대원군을 연상하고 있었다. 교과가 다르다 하여 단반에 1만 명이라는 인간을 처단할 수 있던 대원군이 송노인으로 되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덥석 쥐어질 만큼 수치 많은 눈썹, 토끼 눈처럼 붉은기가 도는 눈동자. 이 눈은 10,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도 한 칼에 무찌르고도 한 번 깜빡하고 나면 다 잊을 수 있는 그런 눈이라 했다. 이렇게 하루하루 송노인의 초상이 완성되어 간 것은 오직 주여사의 내게 대한 애정의 공이다. 사실 나는 잠시도 주여사의 애정을 잊어본 적이 없다. 하루에 3끼니를 먹는 것도 나는 내게 대한 주여사의 애정의 보답이니라 했고 물 한 모금 산책까지도 주여사의 애정을 읊조리기 위해서다. 내가 찍어 쓴 화료도 귀실은 주여사의 애정이었다. 흰 빛을 쓸 때는 주여사의 순박한 그 정을 생각했고 붉은 빛이 잘 안 날 때는 나는 또 주여사의 가슴으로 붓을 가져갔던 것이다. 회색은 주여사의 애수에서 찍어왔었고 누런색은 주여사의 웃으로, 분홍빛은 그의 미소로, 검은색은 주여사의 내 앞에서 보여주던 절망에서 찍어다 썼었다. 내가 하루하루 완성되어가는 나의 작품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도 주여사의 애정 때문이다. 오랜 동안 붓을 놓고 살아온 나는 날이 갈수록에 나 자신에 대한 허무감과 모멸감으로 가슴이 찢기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의 나는 그래도 나 자신의 천재를 어느 정도 믿어왔었다. 절망을 느낄 때면 그 천재의식을 되살리어 자신을 매질해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절대로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천재라는 어감과 통하는 일제로부터 나는 멀리 격리되어 있었다.
빈말로서도 나라는 인간과 천재와를 맞붙여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 절망 속에서도 내가 꾸준히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로지 주여사의 애정에 보답해야만 한다는 의무에서다. 오늘 몹시 피곤해 보이시는데 하루 좀 쉬시지요. 본격적인 여름날이 된 어느 날 아침녘이었었다. 주여사는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산장으로 나를 찾아와 주었었다. 송노인이 사회에 간 날이었다. 둘째 아들 손에는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스트리트 두갑에 파인 주스 한 통이 들려져 있다. 파인 주스는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지만 스트리트만은 이런 시골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담배다. 가져왔으니 아저씨께 올려야지. 주여사는 이렇게 아들을 돌아다보고 있다. 날개만 붙이면 천사라고 볼 수 있도록 맑게 생긴 아이다. 이 여름에도 살빛은 석꽃빛 그대로다. 어머니 살빛을 그대로 물려받은 모양이다. 아저씨 담배 하고 담배를 내어주고 아저씨 파인 주스. 아니 우리 도련님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담배와 주스를 사왔을까 하고 담배와 주스를 받으면서도 이것을 받아야 할 것인지 안 받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짓지 못해서 나는 주여사를 슬쩍 훔쳐보았다. 담배만은 내게 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주스는 어린애한테 돌려주어야 할 성질의 물건인 것이다. 어린 것이 이 먼 데까지 들고 온 것을 받아먹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주스를 돌려주어서도 안 되는 나였다. 며칠 전 주여사가 왔을 때 무슨 말 끝에 주스 말이 났던 것이다. 둘 다 놔주는 게지? 네. 그럼 이건 다 내 물건이야요. 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도 좋지? 네. 그럼 자, 이건 아저씨가 피우고 이건 먹는다고요. 주여사는 상글에 웃고 섰다가 아이 선생님도 뭐 소유권까지 그렇게 따지시고 그래 받아도 좋아요. 아저씨가 주시는 게니까 그 대신 혼자서 먹어서는 안 돼. 응. 셋은 주스를 한 컵씩 나누어 먹고 주여사의 제안대로 시가지로 내려갔다. 주여사의 부근 송사장과 그 저수지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를 거기에서 보내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주여사는 이렇게 단정히 사과를 하고 앞을 선다. 연옥색 생고사 치마에 모시적삼을 나일로만 보고 살아온 나의 눈에는 먼 나라에 간 것 같은 인상이었다. 오늘 저희 집에 여성 한 분이 오시는데 선생님 놀라시면 안 돼요. 과목밭 울타리를 돌면서 주여사는 이런 소리를 한다. 한국 안에도 1,500만이나 되는 여성이 있다는데 한 사람 보고 놀랄 까닭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분은 그 1,500만 속에 드는 여성이 아닙니다. 미인인가요? 미인입니다. 나야 뭐 영어 미천이 짧아노니까. 한국말을 영어보다 더 잘하는 미인이어요. 송 선생과 사업관계로? 친족관계로요. 친족? 네, 솜씨댁의 막내 따님입니다. 저의 시누이시죠. 나는 그제서야 미인이란 말의 뜻을 깨달았다. 미인이라시기에 난 또 그렇게도 미인이신가요? 모두가 자기 표준이지요. 저보다 아름다우면 미인으로 뵈는 것이 아닙니까? 주여사보다 미인이란다면 그것이 미가 아니죠. 요라고 할까? 미란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뭐 저도 미인 축에 들던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며 송 사장의 회사까지 내려가니 마침 송 사장은 외출을 하고 없다는 것이다. 정각 11시까지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볼 일이 생겼으니 30분가량 다방에 가서 기다리라는 여사무원의 정갈이었다. 우리는 셋이서 찻집으로 들어갔다. 냉커피를 마시고 앉았으려니까 10분도 못 되어서 송 사장이 나타나서 사업관계로 미인이 와서 아마 시략으로 해야 할까 보. 이건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그럼 가보세요. 철을 데리고 나왔으니 거리 구경이나 하다 들어가겠어요. 불만은커녕 당연하다는 말투다.
아니, 그럴 것 있나. 처리하고 먼저 가구려. 나도 어쩌면 그리로들 나가게 될지 몰라. 뭐 여기선 정말 누구 손님이 와도 대접할 만한 집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답니다. 송 사장은 이런 소리를 해가며 먼저 나가더니 차를 대령해 놓았다는 것이다. 주 여사가 부근 송 사장의 이야기를 내게 털어놓은 것은 이 날이 처음이다. 일요일도 아니었건만 저수지에는 사람이 들끓고 있었다. 대부분이 학생이었지만 가족들도 있고 아직 오정인데 아침부터 취했는지 유행가를 부르는 배까지도 있었다. 존엄하신 어른의 영을 어기어 죄가 될까봐 그렇지 여기보다는 강변으로 갈 것을 그랬어요. 주 여사가 이런 소리를 해가며 방죽을 타고 산불이 쪽으로 건너간다. 산이라고 값에도 가지 못하지만 호수가 조그만 산과 있다. 엄마 나 배 태워줘. 배? 주 여사가 나를 쳐다보는 것이 내 의견을 묻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중불나다 싶어 잠자코 섰으려니까 보트 태워주실까? 나의 손은 머리로 갔다. 보트에는 별로 자신이 없는 나다. 오랜 동안만 아니면 저도 조금은 저어요. 이렇게 의논이 되어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방죽에서 보이지 않는 산모퉁이 뒤를 돌아 기슭에다 배를 대었었다. 철이가 300합을 꺾으러 다니는 동안이었었다. 주 여사는 조그만 바위 위에 수건을 깔고 앉으면서 언제던가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을 때 절 보고서 아시아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으셨죠? 기억하십니까? 기억에는 없는데요. 그러세요? 우리 과목밭 위 연못가에서 그러셨던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연못가였을 겁니다. 기억해둘 필요가 없는 것이 나는 이 댁에 첫 발을 들여놓은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부러우십니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는데 내 영역 밖의 행복에 내가 못하러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은 사파도 미술 영역 아니라서 그러셨군요. 그 과하신 약주도 조롱은 그만하십시다. 하고 달아나려는 나의 팔을 잡듯 취소해 주세요. 조롱이란 존경과 사람의 영역은 아닙니다. 제가 뭐 때문에 농담으로라도 선생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영역이란 말씀을 쓰셨지만 애정이란 영역 안에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행복이란 영역 밖에 사신다고 그러셨지요. 그 말씀도 함께 취소해 주셔야 해요. 정말 행복 영역 밖에 사는 사람은 아시아까지는 몰라도 송씨 집안에서는 저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믿어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행복에 겨워 그런 소리를 하느니라 하실지도 모르죠. 행복한 사람은 자기 행복을 모르는 법이죠. 불행한 사람만이 행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나도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불행하다고도 행복하다고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도시 난 자신의 행복의 위치를 생각해 본 일도 없었어요. 첫째 내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번 주 여사를 보고 내 아내가 얼마나 불행한 여성이었던가를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서 있는 행복의 위치란 것도 제가 하려던 말씀을 선생님이 하셨군요. 주 여사는 쓸쓸히 웃어 보이고서 정말 선생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 지금까지는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이 불행이란 것인지도 모르겠죠. 전 지금까지는 선생님을 직접 배워온 순간까지는 저런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 인간인가를 몰랐어요. 첫째, 제게는 행복과 불행이 구별이 서지 못했으니깐요. 부인께서 선생님을 버리고 가신 것을 전 처음에는 커다란 불행으로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모셔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서야 깨달았습니다. 불행한 것은 선생님도 부인도 아니십니다. 저와 저의 집양반이지요.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된 부부의 표본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표본입니다. 가장 불행한.
하고 말끝을 맺었다가 주 여사는 다시 정정을 한다. 아니죠.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부부의 표본이라는 것이 옳겠죠. 이러한 주 여사의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이것이 정말 행복된 증거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랴 했다. 그래도 못 알아주시는 것 같군요. 주 여사는 안타깝기까지 한 모양이었다. 선생님 부부를 정말 행복된 부부라고 말씀을 하니까 또 혹 야유나 아닌가, 야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만 그건 절대로 아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생님네 부부는 현재 불행할지 모릅니다. 내외부는 자기네 자신의 불행을 불행으로 인식했고 또 그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부는 저나 집 양반이나 우리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불행은커녕 행복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행복된 사람은 불행을 면할지 모르나 위대해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네와 저희와는 이런 차이입니다. 이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더 무서운 불행이. 아무리 들어도 주 여사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선물 받은 스트리트를 파이프에 한 대 담아 천천히 빨고만 있었다. 그렇다고 이 이상 더는 못 알아듣겠노라는 말을 할 수도 없다 싶어 멀리 호수 너머에 퍼온한 들을 건너 포플러 가루수가 기차 선로처럼 나란히 줄을 짓고 있는 신장로에 눈을 던져두고 무료하니 앉아있으려니까 저희가 얼마나 불행한 부부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죠. 주 여사는 이렇게 말하며 핸드백을 되작되작 하더니 소중판에 사진 한 장을 내어주고는 발끈 일어나면서 언제부터 쥐고 있었는지 돌 한 개를 휑하니 호수에다 던진다. 풍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 제법 깊은 모양이다. 펄펄 끓는 몸에 찬물을 뒤집어 쓴 때처럼 오한이 나를 엄습했었다. 얼음처럼 된 몸에 펄펄 끓는 물이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지금까지의 나의 정신 상태로부터 탈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나는 주 여사를 끌어다 앉혔다. 이것이 뭡니까?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뭔지 보시고도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주 여사는 사증 들린 사람처럼 갑자기 호들갑을 떨고 한바탕 웃어대고서 지금까지 안 그래 보였더니만 선생님도 여간 아니신데요. 한 젊은 것도 없긴 하지만요. 어쨌든 한 아내가 자기보다도 젊고 또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을 감춰 가지고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지 않으실까? 물론 이런 경우에야 누구나 선생님처럼 딴청을 쓰는 것이 상식이요. 또 신사도시겠지만 선생님이란 분까지가 그런 세속적인 딴청을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발가벗겨 놓고서 종아리를 치는 식이다. 내가 세속적이라기보다도 나는 이 사진의 젊은 여성과 부군 송사장의 그리고 주 여사와의 관계에 그런 세속적인 해석을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 여사의 불행이 이 사진의 젊은 여성과 관련이 있다는 너무도 세속적인 관념으로부터 그만두세요. 관념의 변경으로 사건 자체가 변형될 수도 있을까요? 세속적이라고 한다면 무슨 비천한 것과 통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만 세속적이란데 되레 진리가 있지 않을까요? 세속이란 일종의 보편성일 거니까요. 초연이라든가 초월이란 말처럼 전 부자연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연하다니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본능에서 초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자기도취가 아닐까요? 자기 기만이고요. 부젓가락으로 당근질을 하는데 상 한 번 안 찡그리고 초연이 아니 되레 미소를 띠고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 우스워요. 그것이 초연일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초연이니 초월이니 초인간이니 합니다마는 그것은 인간을 신화하는 것이죠. 신은 어디까지나 신이지 인간은 아닐 겁니다.
인간을 신화한다는 것은 인간을 목석화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지 않죠. 인간을 못하러 신을 만듭니까? 그것은 위선이죠. 허영이고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 제 위치에 서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신화를 허영이요 위선이란다면 목석화는 비국이요 자학이겠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몹시 말에 궁했던 것이다. 왜 말씀이 없으실까? 주 여사는 따지듯 나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한 남성이 자기 아내 이외의 여성과 또 하나의 가정을 갖고 하는 데서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의외였다. 주 여사를 그토록이나 사랑하는 송필수 씨가 주 여사 이외의 여성과 가정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나의 놀람은 완전히 무시되지 않으면 안 됐다. 이보다도 몇 곱 더 놀라운 사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식을 낳고 바람 만난 꽃잎처럼 바르르 떠는 주여사의 입술 사이로 정녕 이런 말이 흘러나왔었다. 아니 부인. 나는 벌떡 일어나려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니 세속적인 것을 싫어하시는 선생님도 고만 일에 그렇게 놀라시나요? 빗으로 순을 치는 듯 싶은 말투다. 아니, 나의 놀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 확인된 사실인가요? 정상적인 인간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더 여지가 없이? 여지가 없진 않겠죠. 신화하거나 목석화한다면 한 세속적인 관념의 부부라든가 가정이란 것에서 초연할 수만 있다면 이는 분명한 오해겠죠.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신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깨뜨리는 것만이 초연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을 목석에 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나와 같은 목석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이들과 똑같은 형태를 한 인간이란 것의 모독이니깐요. 아무 말도 못하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깜짝스럽게 생긴 여자였다. 30은 채 못 되어 보인다. 정원 꽃밭머리에 어지러이 핀 코스모스 꽃들이 실로 자연스러운 배경이 되어주고 있다.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이나 됐나요? 나는 역시 사진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묻고 있었다. 5살일 겁니다. 5살. 그럼 적어도 6년 전부터겠군요. 그럴 겁니다. 그런 걸 최근에야 아셨던가요? 웬걸요. 그때 바로 알았습니다. 6년 전에? 네. 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묻고는 더 나가지 않았다. 나는 주인애란 여인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주 여사가 신우이인 여자 대학생 송은이를 데리고 산장으로 놀러 온 것은 그런지 사흘째 나던 오후라야 아주 본격적인 된 더위가 한풀 꺾인 거의 저녁 때다. 지난 이틀 동안 나는 주 여사 생각으로 일도 변변히 하지 못했었다. 주인애란 여성은 정말 모를 여성이라 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선생님은 절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현대 남성들의 신사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연이니 초월이니 하는 말로 저란 여성의 위치를 판단하시겠고 그렇지 않으면 목석 같은 여자라고 비웃으실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 같은 말이죠. 지나친 선은 언제나 어리석음과 통하는 법이니깐요. 주 여사는 이렇게 전제해놓고서 그러한 사실을 안 순간부터 오늘까지 만 6년입니다. 그러나 이 6년 동안 난 단 한마디도 그이한테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또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입으로 그 여자 이야기를 제게 꺼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제가 그런 사실을 아느니라 하고 있고 전 또 저대로 이 양반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6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된 부부라고 생각해온 나의 선망은 이 한마디로 획 뒤집히고 말았었다. 아시아에서가 아니라 5억 쌍이나 된다는 전 세계 부부 중에서 이런 부부는 다시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라 했다. 물론 이런 형식의 부부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현재 내가 아는 범위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그 여자의 이름을 6년간이나 입 밖에도 내지 않는 부부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아니, 나는 그런 인간들을 도시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주 여사를 신처럼 초월했다는 말로 규정짓기는 싫다. 그렇다고 그 영리한 여성을 목석이라고 믿을 수도 없지 않은가. 그는 밖에서 돌아오면 신혼한 남편처럼 들이닫는 길로 날 담신 안아줍니다. 입술도 대고요. 그것도 무섭게 정력적인 방법에 의해서죠. 그럴 땐 저 말씀이죠? 그가 절 안으면 전 안길 뿐입니다. 그가 저의 입술을 요구할 땐 전 또 거기에 응해줍니다. 그가 저를 아름답다 하면 전 그러냐 했고, 그가 저한테. 주 여사는 여기서 말을 뚝 끊던 것이다. 그 다음 이야기는 짐작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이런 부부란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보다도 나의 일을 방해한 것은 주인애란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된 여성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 가장 불행한 여성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주인애란 여성은 극진히도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애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폭력과도 같은 위압을 내게 주고 있었다. 나는 목을 졸린 사람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고열에 들뜬 사람과도 같았었다. 그래도 그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좀 돌아서 거의 완성되어 가던 송노인의 초상화에 마지막 붓을 대고서 막 방 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 여사가 시누이라던 은희를 데리고 온 것이다. 은희는 첫눈에 나일로 미인이라는 인상이었다. 주 여사 말대로 드문 미인이었다. 고추 잠자리가 자욱하니 뜬 원피스가 발랄한 처녀 몸에 영락없이 어울린다. 차양이 넓은 해수욕장 밀짚 모자가 또 격에 맞는다. 미끈한 뿌연 팔, 다리, 그 중에서도 쭉 뻗은 종아리는 깎아다 맞춘 것 같다. 이저 삼는 더위에 찬바람을 열어주도록 눈이 서늘하다. 유달리 긴 속눈썹 때문인지도 몰랐다. 키도 저의 오라버니 닮아서 후리후리한 데다가 가슴이고 둔부구가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발달이 됐다. 은어 같은 여인이었다. 은희입니다.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희가 납신 인사를 하자 이름만 대면 어쩌우, 성도 알려드려야지. 미스 은희 이렇게 부르나? 주 여사가 하는 소리다. 뭐 성을 모르시게? 그럼 학생 좋잖아. 난 미스 뭐니 미세스 뭐니 뭐요 또 요새 불란서식으로 부른답시고 마두모아젤 어쩌고 다 매시껍더라. 첫째 격이 맞지 않잖아. 언닌 그렇게 불러주는 게 좋? 뭐 난 불러줄 사람이나 있나. 아이 어미 여보 이 둘이면 족하지. 선생님도 그럼 아이 어미라고 부르시나요? 난 주여사라고 부릅니다. 주여사? 그렇군요. 그럼 저도 취소하겠어요. 학생이라고 불러줍소사 한 말. 그럼 이제부터 송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하고 내가 웃으려니까 제겐 증명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선생님. 무슨? 하는 주여사 말의 의미는 전혀에 하고 방울처럼 웃어댄다. 땀이 식기까지의 1시간을 은희는 노닥이다가 갔다. 선생님 춤추셔요? 물론 추시겠지.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척 손을 내밀기도 하는 은희였다. 나 춤 못 춥니다. 정말? 네. 아이, 뭐 이런 양반이 다 있으실까? 술 먹기에 바빠서요. 무슨 술을 좋아하세요? 막걸리? 약주? 일주? 다 틀렸습니다. 독주. 최하 40도에. 어머나. 그러시면서도 못 추신데. 거짓부렁. 이런 은희이기도 했었다.
역시 나일론이야. 나는 그날 밤 은희의 인상을 이렇게 정리했었다. 사흘 후 나는 일찌감치 아침을 먹고 완성이 된 송노인의 초성화를 싸들고 주인을 찾아갔다. 전날 과목밭지기 박사방 댁편에 미리 알려두었던 터라 송필수 씨도 기다리고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늙은 수양버들 밑에서 손을 흔들어준다. 모자까지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맞손을 흔들어주고 걸음을 재우쳤다. 어느새 그 짙던 안개가 싹 걷히고 아침부터 햇살은 표독스럽다. 나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나 보군요. 내 딴엔 일찌감치 서둔다는 것이. 아니요, 좋습니다. 남들은 일요일도 있는데 나야 1년 365일 그날이 그날이니까 좀 늦게 나가기로니 시비할 사람도 없지요. 이렇게 말하며 어디 선생님의 걸작품을 먼저 베겨내야지. 감사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치하를 하고 두 손으로 추성화를 받들어 상품 받듯이 하고는 좀 봐도 좋겠습죠? 나 간담해 보시죠. 염치가 없습니다. 원 천만에요. 하고 노끈을 끄르자 어디서 보았는지 주여사의 두 아들이 뛰어와서 둘러선다. 노끈이 끌러지고 종이가 벗겨졌다. 부끄럽습니다. 워낙 오랜만에 붓을 놨던 터라 통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원. 겸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려놓고 나니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였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송필수 씨는 아버지 하고 그림을 버드나무에 세워놓고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쳐준다. 미안합니다. 내가 머리를 숙이니까 아닙니다. 과연 선생님은 위대한 작가십니다. 저 눈, 저 눈썹, 저 코, 저 입 아버지 그대로십니다. 송필수 씨는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게 격찬을 하고는 초상화를 들고 큰 사랑으로 뛰어가던 것이다. 송 씨는 저만큼이나 갔다가 획 돌아와서는 나의 손을 잡아 끌고 가면서 좋아하시겠습니다. 일생에 처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나 봅니다. 자, 가시죠. 하고 호들갑을 떠는 통에 송노인도 사랑마루로 나와서서 다 됐어. 수고했어 그려. 하고 나를 맞아주었다. 두루마그는 안 입었지만 안동포 고이적삼에 조끼까지 입었고 버선에 댄님도 단정히 쳤다. 지금 세상에도 이 노인한테는 탄건이 어울린다. 이 탄건만 아니었더라면 나는 또 하마터면 얘에 벗어날 뻔했다. 나는 정중히 어려서 해본 적밖에 없는 저를 공손히 하고서 워낙 재주가 없어서 조난을 하려니까 송노인은 원천만에 내 앞에서까지 겸손할 필요가 있어. 늙은이한테 참 좋은 일 하셨어. 어디 보자. 하는 것을 아들은 이런 그림은 좀 띄워놓고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아니, 어디 좀 보자꾸나. 이렇게 받아서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며 눈에서 띄었다 가져갔다 하더니만 거의 정말 가까이 봐서 뭐가 뭔지 모르겠구나. 어디 저만지 갖다 놔봐라. 아들은 웃으면서 서양어는 우리 동양어와는 달라서 선보다도 색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띄어놔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서 벽에다 기대어 놓는다. 아침 햇살을 정면으로 받은지라 나는 맞은편 벽으로 위치를 갈아세우고 슬쩍 송노인의 눈빛을 살피었다. 순간 송노인의 얼굴에 번갯불 같은 기쁨이 확 퍼졌다. 그것을 보고 나는 눈을 정원으로 돌렸다. 그만하면 우선 안심은 되었던 것이다. 초상화가 다 되어왔다는 바람에 온 집안 식구가 사랑채로 몰려나왔다. 영감의 마님도 나왔고 주여사, 의인이, 아이들, 부리는 사람 이렇게 온 집안이 들끓어 나와서는 사랑마루를 기웃거리고 있다. 사랑마루 끝은 대문 드나드는 사람이 보이도록 밑으로 반쯤 막을 치고 위로 반은 튀어 있었다. 그 위로 제각기 고개들을 내어밀고 바로 맞은편 벽에 기대어 있는 그림을 보겠노라고 수선들이었다. 똑같지? 같아. 여인들 틈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나는 우선 안심이었다. 물론
잘된 그림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처음 붓을 들 때보다는 끝을 내고 보니 훨씬 좋아진 것도 같다. 첫째, 나는 이 그림에 정열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정열이란 오직 주 여사가 내게 부어준 그 애정이 빚어준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나는 이 애정을 모르고 살아왔었다. 그 무엇보다도 큰 원인은 나의 예술을 생활하는 방법의 하나로서만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애정이 없이는 인간은 하루도 살 수 없지만 이 애정은 예술가에게는 예술의 근원이요 생명력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갖지 못한 예술가의 작품은 어딘지 모르게 빈 구석이 생긴다. 예술은 인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사실 지금까지의 내게는 나의 예술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애정의 대상이 없었던 것이다. 내 아내는 팔리지 않는 나의 예술 작품보다도 잘 팔리는 사파를 요구했었다. 잘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속노인 앞으로 나가며 말은 이렇게 했지만 기실나는 이번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참 잘 됐습니다. 사진과 예술과의 차란 이렇게도 무섭군요. 아버지의 성격 하나하나가 그대로. 속노인은 이렇게 좋아하는 아들의 얼굴을 못마땅한 것처럼 뻔히 쳐다만 보고 있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이 그림이 잘 됐단 말이지? 그래, 내가 이 그림처럼 이렇게 사만 늙은이더냐? 고집통이고. 봐라 좀, 저 눈을, 저 눈등을. 여름 아침은 나무 자라는 소리가 들려올 만큼 조용해졌다. 누구 하나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저놈의 그림을 당장 갖다 찢어버려라. 당장. 이렇게 호령호령하던 영감은 너희가 안 찢으면 내가 찢겠다. 하기가 무섭게 우르르 그림 쪽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이렇단 말이야. 내가. 어디로 보니 내가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야. 표독하고 고집통이고.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 전후 3달 동안이나 애를 써 이루어진 초상화를 되통맞은 사람 보리밥 빨듯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속노인은 나의 멱살을 잡듯 하고 어째서 내가 저 그림 같으냔 말인가. 그것을 대라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할 밖에는 없었다. 죄송? 그따위 놈의 눈가를 빼버려. 그 눈가를 가지고 누굴 그린다고? 죄송합니다. 나는 또 머리를 숙이었다. 죄송은 무슨 죄송? 영감의 흰 수염이 총채처럼 띈다. 아버지 그만 진정하셔요. 하고 마루로 올라서는 은희를 보더니만 속노인은 또 딴 벼락을 내린다. 계집애가 어딜 배람되게 나왔느냐? 기찻길인 줄 알았나? 썩 못 들어가. 어딜 계집애들이 남의 남자 있는데 삐끗삐끗 내다보고 당장 들어가거라. 노영도 그만 내려가 있고. 그날 오후 나는 통일호 식당차에 있었다. 2등에는 갈 엄두도 못 냈고 3등 칸은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다. 식당을 들여다보니 역시 자리가 비어 있었다. 사실 나는 그 반나절을 어떻게 보냈던지 전혀 기억이 없다. 속노인이 콩 튀듯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자리를 떴었다. 속노인도 속노인이었지만 아들도 아들이다. 송씨는 그저 멍청하니 서 있기만 했던 것이다. 아무리 엄한 아버지라지만 이런 경우에 그렇게 두 손 모으고 서 있을 수만 있으랴 싶기도 했던 것이다. 돌아서 오는 나의 행동을 방해하는 사람도 하나 없었다. 다만 누구의 울음소리인지는 알 수 없으되 여자의 가늘한 울음소리가 귓결에 들렸을 뿐이다. 이내였겠지.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하니 이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었으리라 싶다. 이내는 저 자신이 그렇게 부르고 있듯이 목석 부인이다. 송씨 가문에 들어간 후로는 자기만의 이성도 판단력도 아니 감정까지도 잃어버린 여인이었다. 모든 사고방식은 송씨 가문의 전통 속에 흡수되어 있었다. 부창부수라 하여 지아비 이사에 아내는 조치라 했고 제하자의 입이 있을 리 없고 보니 울음인들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은이었던지도 모르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영동과는 혼성 착간해서다. 나는 내 숙소로 돌아오는 길로 초라한 나의 행장을 들고 역으로 나왔었다. 과목밭 관리인인 영감 내외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몇 자 적어놓고 가려다 그것도 그만두고 말았다. 역에 나오니 통일호까지는 6시간이나 여유가 있다. 마치 며칠 전 송씨가 책상 위에 놓고 간 용돈이 다행히도 자비는 되었고, 서울을 떠날 때 남은 돈도 몇 푼은 남아 있었고, 또 다행히도 영동까지의 구간 열차가 있던 것이다. 나는 닥치는 대로 그것을 잡아탔다. 그렇게 하고 나왔고 보니 통일호에는 송씨가 나올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송씨 가족은 더 말할 것도 없었지만 K씨 사람의 그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영동까지 가면 약 30분 기다려서 통일호로 옮겨 탈 수가 있다던 것이다. 말이 객차지 화물 혼성차여서 걸상판자란 것도 말이 아니었다. 해방 10년이 되었고 정부가 선 지도 8년이나 되었다건만 아직도 객차의 걸상 하나 제대로 손길이 되지 못했던가. 생각하니 서글프기도 했으련만 나는 그런 것까지의 머리를 쓸 만한 마음의 여유조차도 갖고 있지 못했었다. 생각하면 송씨 집에서 보낸 몇 달이 마치 꿈을 깨고 난 때와도 같다. 아라비안 나이트를 처음 읽었을 때에 바로 그런 감상이었다. 나는 어려서 보물섬을 읽다 말고 잠이 깜빡 들었다가 정말 보물섬 같은 별세계에 가본 일이 있다. 사람은 분명 사람인데 눈이 계란만큼씩 하고 코는 주먹 분수나 되었으며 뿔까지 나 있었다. 한번 다리를 들면 웬만한 강은 성큼 건너뛰기도 하던 것이다. 마치 그 꿈을 깨고 난 때와도 비슷한 심정이었다. 차에 올라서야 나는 그대로 K씨를 떠난 것이 후회되었다. 극진이도 사랑하고 있던 사람을 마굴 속에 둔 채로 혼자 도망쳐 나온 그런 후회였다. 주부인, 이내는 구했어야 한다고 생각된 것이다. 개성도 잃고 감정도 말라버린 내 불행한 여성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오직 나만이 있느니라 했다. 그런 내가 이렇게도 비겁하게 혼자만 살짝 빠져나와 버리지 않았던가. 보통 한정거장에서 20-30분은 쉬면서도 혼성열차는 그래도 겨우 통일호 시간을 대주었었다. 불과 10분을 남기고 나는 겨우 통일호로 옮겨 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조바심을 해서 겨우 붙든 차 통일호였건만 차에 오르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진다. 서울에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던가. 자리를 잡고 나니 그동안 절제해왔던 술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치밀어 온다. 술. 그렇다. 술이다. 술을 절제해야 할 필요는 없다. 술을 절제하고 살았던 송씨 집에서의 몇 달 동안이란 실로 내 생애에서 가장 무모한 그리고 무의미한 생활이었다는 생각이 새삼스러워 온다. 못난 것. 샐러드에 정종을 청해서 우선 한 컵 쭉 들이켜고 나니 막혔던 혈관을 터놓기나 한 듯이 온몸에 생기가 든다. 술. 이는 정말 고마운 존재다. 이 보람있고 값있는 것을 줄이고 산 그동안이 정말 무의미했다. 나는 모파상의 목걸이란 소설을 읽은 생각이 나서 또 한 번 못난 것 하고 커다랗게 웃어지던 것이다. 가짜 목걸이를 진짜 진주인 줄 알고 10년간의 여생을 바쳤다는 그 주인공 부부도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지금의 나의 이 심정과 똑같았으리라 싶어진다. 내 홉자리 2병을 마시고 나니 얼근해 온다. 나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다. 돈의 부피를 만져보잔 것이다. 어쩌면 한 병쯤 더 해도 묵어날성 싶었지만 혹시나 싶어 단념을 하고 말았다. 주머니 속을 무시하고도 얼마든지 술을 먹을 수 있던 명동이 새삼스럽게 낙천지 같다. 술기가 돌더니만 나는 나도 모르게 집을 떠난 소년처럼 슬퍼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몽롱하니 취기가 도는 눈에 차창이 흐려 보이는가 싶더니만 보고 있는 동안에 빗줄기가 가로 때린다.
제법 굵은 빗방울이었다. 나그네한테는 비란 언제나 애수를 자아주는 법이지만 그날의 내게는 더욱 그러했다. 빗방울이 아니라 나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라는 감상에 젖어 있노라니 여기 계셨군요. 하고 호들갑스러운 여인의 음성이 나의 어깨를 잡아 안든다. 나도 순간 꿈인가 했다. 그래서 얼결에 고개를 획 돌리고 나니 은희다. 은희 씨가 어떻게... 꿈 같았다. 저 서울 가는 길이야요. 은희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아 앉으면서 장난치듯 웃어 보인다. 뭐 잘못했어요, 선생님? 아니, 은희 씨가 어떻게... 저 서울 가는 길이라니까요. 계약을 해서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이 뭐 잘못이에요? 그야 그렇지만... 다리 아파 죽겠네. 식당 생각은 못하고 이 긴 착간을 3번이나 돌았네요. 누가 이런데 이렇게 판을 차리고 앉으셨으리라고 상상이나 했대요. 대관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언제 타셨어요? 어떻게 케이시서 선생님하고 한 칸에 탔죠. 나 영동서 탔는데. 옳지. 그래, 그랬군요. 그러면 그렇지. 바늘이 아닌 다음 회사 이렇게 눈에 안 띌 리가 없지. 꼭 3번 매물 돌았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하려니까 은희는 그 사과는 받지도 않고 그보다도 저도 뭐 좀 먹어야겠어요. 배가 고파 죽겠네. 선생님도 뭐 좀 잡수셔요. 약줄 더 하시든지. 빗줄기는 차창을 후려치고 애인은 두고 왔고 예술가의 심이 어찌 술 한잔 생각이 없으시겠어요. 그러시죠, 선생님? 제가 잘 알죠? 너무 재빠르게 주절되는 바람에 말대답도 못하고 앉았으려니까 손가락을 까딱하여 보이를 부르더니 비푸드라고 맥주 좀 주세요. 나 먹었는데요. 하고 말리는 내 손을 밀어치우듯이 안 잡수시면 제가 먹겠어요. 이렇게 나는 은희를 앞에 놓고 또 술을 시작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은희는 식사를 하면서도 종달새처럼 조잘거렸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맥주도 한두 컵은 하는 모양이다. 맥주가 처음이란다면 상이라도 찌푸리련만 은희는 찡그리기는커녕 몹시도 흥겨워해하는 낯비치기도 했다. 은희의 얘기를 들으면 송씨가 은희를 정거장에 내보냈던 모양이다. 오빤 당신이 나가시면 선생님이 더 안 들어오실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전 여자니까 제가 나가서 붙들면 들어오시리라고 생각하신 게죠. 그럼 날 붙들러 정거장에 나오셨던가요? 그렇죠. 그래놓고서 이렇게 서울로 가버리면 댁에서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별 걱정 다 하시네요. 여성이 아니라 여왕이 붙들기로니 다시 끌려 들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오빠 생각이 어리석지. 전 선생님이 세상 없어도 뒤 안 돌아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 전 미리 떠날 채비를 하고 나왔어요. 짐까지 갖고? 짐이라 했나요 뭐. 다 서울 두고 온걸. 내려올 때도 조그만 백 하나만 달랑달랑 들고 온걸요. 나는 도시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나를 놀림감으로 삼자는 말도 안 된다. 첫눈에도 은희란 만만치 않은 아이인 줄 알았었지만 그저 귀엽게 구느라고 그러느니라 했던 것이다. 아니 그래 선생님 정말 춤도 못 추셔요? 어머나 참 지금 30대 치고 춤 못 추는 사람이 어딨다죠? 그러고서 어떻게 명동 신사 노릇을 하셔요? 이런 은희이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귀염떠는 것으로만 보아온 내게는 은희가 갑자기 당돌해 보여지기 시작했다. 송노인과 은희, 그 아버지와 이 딸. 이렇게 생각할수록에 나는 자꾸만 은희가 다시 보여진다. 은희한테 끌려 나는 2등칸으로 옮아갔다. 물론 음식값도 은희가 치렀다. 내게 남은 돈으로는 부족도 했지만 돈이 있었다고 해도 은희는 치르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비는 억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은희는 상상했던 이보다도 대담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 대답은 제가 먼저 알고 있죠. 언니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제가 잘 알았죠? 아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하도 어이가 없어 하는 말에 은희는 까르르 웃고는 관두세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줄 아시지? 모르고 계신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으세요. 아니, 그럼 오빠 말씀이죠? 오빤 천친가 뭐? 아니, 그게 다 뭔 소리야? 은희 씨, 무슨 착각을 하고 있지 않으시오? 다 관두세요. 그렇지만 염려하실 건 조금도 없으셔요. 오빤 그런 분이세요. 그럴 수 있는, 언니도 그럴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아요. 혹 선생님은 아직도 언니한테 희망을 붙이고 계실지 몰라도 그건 착각이세요. 그야말로 언니 목석인데요, 뭐. 목석 부인이셔. 성자라면 성자고. 오빠만 해도 그러시지. 모르실 리가 없거든. 알아도 모른 채 할 수 있는 분이시지. 아버지하고도 그렇거든요. 뭐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신다고? 천만에요. 그럼 은희 씨는? 난 아버지를 우리 집 은행나무나 같이 생각해요. 몇백 년 묵은 아버지 생엔 끝나셨거든요. 아버지 세대는 지금 살아계신 건 아버지의 육체뿐이죠. 그럼 오빤? 오빤 위선자고. 언닌 목석일 따름이죠. 선생님이 언니 앞에서 금방 운명을 하신대 보셔요. 언니가 눈 한번 깜짝할 줄 아셔요? 무인신중이란다면 모르죠. 하지만 누가 나래도 옆에만 있다면 눈 한번 깜짝도 안 하실 거야. 그러니 언니만은 선생님 깨끗이 단념하셔요. 목석 부인보다는 저 같은 것한테 흥미를 가지시는 게 얼마나 의의 있을지 모를걸요. 요런 깜찍스런 하고 나는 내 몸을 도사렸다. 이야말로 요새 말하는 전우파의 전형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하니 나는 처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부터가 앞섰다. 그러나 이렇게 징계해온, 아니 경멸해온 은희와 나는 지금 식을 올리지도 않은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구원받을 기회를 또 한 번 잃은 것이다. 나는 또 술을 먹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의 술은 전보다도 몇 곱절 늘었다. 양이 는 것이 아니라 횟수가 그만큼 늘어가고 있다.